안녕하세요. 박순입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총 6분의 발표를 이제 쭉 지켜봤는데요. 매우 흥미진진했고요. 아무래도 좀 결이 다른 이야기들을 6분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이제 한편으로 들었었던 생각은, 디지털 기술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지만, 아무래도 거기 생략되어 있는 용어들, 발표 중간중간에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 이제 이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저희가 디지털 기술 산업이 얼마나 이제 미술관에 이제 진격을 해왔나라고 하는 거를 새삼스럽게 이제 체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앞서 그 발표해주신 그 두 분, 그 로스페리와 캐서린 디바인의 발표 같은 경우에는 어, 발표 중에서도 이제 언급이 됐었던 구글 아트 앤 프로젝트, 아트 앤 컬처죠. 구글 아트 프로젝트, 그리고 MS를 비롯한 이른바 그 대규모 플랫폼 기업들, 테크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어, 새로운 어떤 그 기술 혁신, 기술 아이템들이 미술관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불가피한 하나의 현실로서 이제 인지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전부터 있었던 뮤지엄 테크놀로지 인더스트리죠. 예, 이것과 이제 미술관이 팬데믹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이제 기술과 새롭게 관계 맺음을 해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같이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굉장히 거칠게 6분의 발표를 도식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앞서 그 두 분은 아무래도 그 뮤지엄 테크놀로지 인더스트리 안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술관에 관한 이야기들보다는 이제 기술 산업에 관한 어떤 고민들 이런 것들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광석 선생님하고 서현석 선생님께서는 이 기술에 대한 성찰, 그리고 이제 미술관이 그 기술적인 성찰 속에서 어떻게 이 기술 활용에 관한 방향타를 잡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들을 이제 던져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원준 선생님과 황선미 선생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온라인 전시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이제 미술관의 물리적 공간이나 여기서 이루어졌었던 전시가 안고 있었던 한계들을 이 온라인 전시를 통해서 어떻게 대안적으로 좀 이렇게 활용을 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뭘까? 네, 이런 질문들을 이제 던져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지금 이제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온오프전을 통해서 그런 고민과 실험의 일단을 좀 이제 경험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네 분을 모시고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될 텐데요.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4시 55분이고 아마 그 5시 반까지는 저희가 이 토론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발표자분들께서 그 시간에 쫓기셔서 말씀을 이제 충분히 못 하신 부분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악역을 맡으면서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조금 더 하실 시간을 드리고 그 말씀을 해주실 때 이제 아무래도 오늘 그 주제하고 관련해서 제가 그냥 크게 질문을 좀 한두 가지 정도 드리는 속에서 선생님들께서 그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이광수 선생님하고 이제 서현석 선생님께서 그 기업의 논리 내지는 이제 자본의 논리가 사실은 이제 그 미술계뿐만 아니라 이제 미술관 전반의 어떤 기능들을 고려할 때에도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굉장히 침투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속에서 저희가 이제 그 디지털 기술에 대한 어떤 성찰성, 그 비평적 거리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제 확보를 해가면서 이 미래 미술관이라고 이제 거칠게 말하는 이거에 대한 비전이나 아니면은 기술과의 관계성들을 이제 좀 고민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광석 선생님과 서현석 선생님께서 이제 미처 말씀하지 못하신 부분들을 이제 보충해 주시면서 답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제가
딱히 뭐 추가를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제 발표를 요약을 하자면은 장치와 이데올로기 간의 어떤 굉장히 깊은 어떤 결탁 관계 이것을 뭐 글쎄 뭐 끊어낸다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끊어내는 상상이 어떤 기술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또 자본에 대해서 비평적으로 어떤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단초를 이미 이 매체에 대한 성찰이 전제될 때 뭐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제안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것은 이 VR이라는 기술에 이미 어떤 신체 소각 또 어떤 그 주체성의 어떤 뭐 실종 이런 어떤 그 중에 개념적이고도 또 철학적이고 또 미학적이고 또 더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어떤 그러한 가능성들이 이미 내재되어 있고 그것을 단초로 해서 또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해서 나름 그런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소개를 해주신 대로 이광석 선생님과 어쨌든 굉장히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한편으로는 이광석 선생님께서 어떤 이 공통 감각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저도 굉장히 큰 공명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어떤 면에서는 제가 제안드리는 게 정반대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주체성의 소각,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자본과 장치의 어떤 그 결탁을 또 끊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능동적인 사유를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이 결국은 이 개별성을 확보를 하는 것에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공통 감각이 그 사실상은 이 하나의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그 유대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그 자본에 굉장히 쉽게 노출될 수 있고 또 자본이 이런 공통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로 해서 또 우리의 감각을 또 획일화시키는 어떤 그런 그 권능이 분명히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체성을 소각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자본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그 권능에 의해서 또 휘둘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가능성의 여지를 스스로 좀 철회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좀 담겨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얼핏 들으면은 그 이광석 선생님과 제가 전혀 뭐랄까요, 그 굉장히 같은 문제의식으로 출발을 해서 굉장히 또 다른 제안으로 달려간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것이 또 이것이 저는 또 병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개인의 어떤 개체성을 확보를 하면서도 또 그것이 또 고립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발표가 순서상으로는 또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는데 이 선생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공통 감각의 어떤 중요성에 하나의 어떤 첨언을 하자면은 그것에 뭐 제가 뭔가 어떤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것과 병행될 수 있는 또는 또 그것과 또 같이 추구될 수 있는 어떤 또 하나의 어떤 이, 이 감각이랄까요? 그것으로서 어떤 이 주체성을 어쨌든 비워내는 어떤 감각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으로서 이광석 선생님의 발표와 좀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선석 선생님. 그러면 이광석 선생님께 답변을 좀 예, 부탁을 드릴까요? 아이고 자꾸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자꾸 이렇게 입장하시는 분을 눌러주고 싶은 자꾸 아까 몇 번 제가 눌러드렸는데 그 이런 본능 같은 거죠. 사실은 우리의 감각들이 사실 뭐 카카오에서 그 숫자 하나씩 사라지는 거에 대한 강박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국회의원 발표에서 이제 로빈크 선생이 얘기했던 지속적으로 우리가 다중적으로 계속해서 연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거기에서 고독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는 것 이게 사실은 전자적 연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보이고 아까 송출에 있어서의 그런 지연 상태 저는 이게 굉장히 좋다라고 보거든요. 기술이 매끈한 게 아니다. 단속의 지점들이 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이나 이런 틈이 있고 버그가 있고
이런 것이 기술이다라는 것을 일종의 우리에게 교육시키는 엊그저께 그 KT에서 어젠가요? KT에서 그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통신을 못 쓰던 그런 상황들이 생겼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물질성에 대한 문제, 예전에 이제 마포에 불 났을 때도 그렇고 KT 그 왜 지역에 있는 그 지하 매설된 곳에서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소통 자체가 전자적 소통 자체가 완전히 두절되는 그런 상황들. 물질성과 비물질성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거고, 요번은 요번대로 또 그 디지털의 매끈함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인식시켜 주고 있다라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슈타이얼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오히려 완벽한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그 듬성듬성하고 저해상도 혹은 간섭 현상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현실을 정확하게 설명해낸다라는 그런 어떤 역전된 그런 방식의 이제 설명법을 써서 빌어서 이제 표현하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지점에서 좀 기술을 좀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서현석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오해하지 않고요. 그 VRL과 관련해서 저는 서현석 선생님이 어떤 다른 어떤 감각들을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보고, 결국은 다른 선생님도 유원준 선생님이나 황선미 선생님도 이제 장점을 말씀하셨지만 그와 관계된 한계점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다면적 감각의 물리적 공간 안에서, 미술관이란 공간 안에서 가졌던 감각에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시각 중심의 그런 보완적 관계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잃어버리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 잃어버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퇴화할 수도 있는 감각들이죠.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듬어 안고 새롭게 그 잃어버리는 퇴화하는 감각들, 위드 코로나로 가면은 당연히 이런 국면, 비슷한 유사한 국면들이 계속 갈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 공간 안에서 느꼈던 충만한 그런 감각의 계열체들 중에 퇴화하는 감각들이 분명히 생긴다라는 거죠. 대신에 이제 기술이 새롭게 선사하는 발명의 어떤 감각들이, 새로운 감각들이 생기겠죠. 기술 감각들이. 과연 그 대체 감각들이 과거에 비해서 좋은 감각이냐? 이거는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엔 서현석 선생님은 이제 그런 대체 감각에 있어서의 가능성들을 타진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그런데 이제 퇴화하는 감각 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시각 중심의 다른 보완적인 감각들이 분명히 이제 VR이나 AR이나 다른 형태 메타버스 안에서 조성이 되긴 할 텐데, 물리적 우리가 시공간 안에서 가졌던 그런 중요한 다면적 감각들을 오감 이상의 감각들이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지, 좋은 감각이라면 복구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점들이 사실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기술은 사실은 자본의 문제점은 우리에게 기술을 던져준다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주어진 기술, 던져주는 기술, 그냥 우리는 쓰는 기술로서 가기 때문에 그게 저는 이제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보는 것이고, 만들어가는 기술, 가능성의 기술, 대안적 기술, 그 아까 물은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감각, 우리 그 결국은 그런 기술이 물을수록 우리의 감각의 개입의 가능성들이 더 높아지겠죠. 이제 그런 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유원준 선생님이나 황석희 선생님 요번에 전시계획도 그렇지만 어떤 느낌이 저한테 드냐면, 게임하라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 아트 얘기했을 때 한창 이제 인터액션 얘기했잖아요. 상호작용성 얘기했고 참여 얘기했거든요. 관객들의.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우리 한때 얘기했잖아요. 그죠? 포스트 미디어 시대에 그랬죠. 근데 포스트 디지털에 와서 그러면 우리가 관객으로부터 끌어낼 게 뭐가 있느냐. 아까 그 몰입을 얘기했고 유의를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이미피케이션을 얘기하셨어요. 게임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뭐 VR도 AR도 있을 수가 있고, 게임의 어떤 그런 레토릭 같은 것들이, 이제 설계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게 좋기도 하지만 상당히 과거의 그 재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게임화를 가장 지금 많이 쓰는 데가 아마존의 배송 쪽 그 물류센터거든요. 그
그 폴스 찍는다 그러죠. 거기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근육이 다 완전히 파손돼요. 하루 종일 일하면서 그 안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어떤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니까 아마존에서 꾀를 낸 게 뭐냐면 게이미피케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극대화된 그런 방식으로서 게임화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참여나 지금 그 어떤 그런 인텍션이라는 것이 이용자 활동, 이용자 데이터를 수치하는 SNS가 그걸로 돈벌이하는 것으로 바뀐 것처럼 저는 게이미피케이션이 자본의 논리 안에서 가동되고 있고 특히 플랫폼 배달 노동하시는 분들이 게이미피케이션에 완전히 종속돼 있어요. 그 어느 정도 포인트를 높이면 거기에 프로모션이나 보너스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게임하라는 논리 자체가 굉장히 자본주의 정서 안에 젖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술관으로 가져왔을 때 저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게임화가 과거의 재판이 돼서는 어렵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일단 이광수 선생님과 손현석 선생님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두 분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를 저도 이제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광수 선생님께서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서 결국 이제 이 게이미피케이션의 그 문제에 대해서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아무래도 유원준 선생님이나 황선미 선생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유원준 선생님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네, 좀 뭐 일단은 이제 이광수 선생님이 마지막에 말씀 주신 부분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해요. 근데 이제 역으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방식을 예술 쪽에서 조금 다른 실험적 가능성을 그 제안해 줄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거든요. 가령 이제 어떤 방식이든 간에 사실은 그 어떤 그 특히나 이제 기술에 부과되는 어떤 양면성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건데 기술이 제공하는 어떤 순기능과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술로부터 우리가 이 피할 수 없는 어떤 부작용이나 오작용 같은 경우도 항상 이제 마주하게 되죠. 근데 게임화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게임적 특성을 다른 분야에 적용을 시켜보는 그게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인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 다른 어떤 장르나 다른 인간의 행위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면 아까 이광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거를 굉장히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약탈하고 수탈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얘를 아주 가혹하게 이제 발전시키고 있죠. 근데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예술의 역할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른 대안적 가능성들을 찾아주는 역할로 이 게임의 가능성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온라인에서의 어떤 이제 예술을 감상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고요. 저는 약간 이제 아까 뭐 이광수 선생님이나 서현 선생님 말씀하신 거하고도 좀 이제 연결해서 만약에 말씀을 드려보자면 온라인을 자꾸 다시 단순히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온라인에 이주시켜서 온라인에서 유사하게 어떤 환영을 만들어내고 이 오프라인을 전제한 어떤 행위로서 이제 제한 짓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그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하게 되면 온라인이 처음에 애초에 우리한테 약속했던 그리고 확장 가능하다고 이제 믿게 만들었던 그런 영역들이 점차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또 자본이 결탁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관습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 상황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런 온라인 그리고 이제 가상세계 속에서의 활동들을 가속화시키고 확장시켰다라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지만 또 하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관습적이고 대안적인 무언가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예술이 이런 어떤 온라인 내지는 가상이라든지 또 게임적 특성을 활용하는 지점에 있어서는 실험적 역할을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황선미 선생님도 혹시 추가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그 유원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게이미피케이션의 통상적인 개념을 저희 미술관의 온오프 전시에 적용시킨 건 아니고요. 사실 이 온오프 전시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의 어떤 한 부분을 전시에 체험하는 그리고 뭔가 관객이 감상할 때 요소들을 적용시켰다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제가 이 온오프 게임을
온오프 전시를 기획을 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이 포스트 디지털 세대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 감성적인 부분 그리고 좀 주체적으로 감성을 체득하고 감상할 수 있는 부분에 굉장히 아쉬움을 가진다는 면에서 전시 같은 경우는 기술의 확장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전시의 게임의 뭐 관람 방식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뭐 말씀하셨듯이 게임의 자본성이 미술관 전시로 왔을 때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발언도 저는 아직은 조금 이른 판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전시장을 오픈해 두고 미술관에서 관람객 반응을 계속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어떤 그 다른 결과나 다음 온라인 전시가 가져야 되는 그 관람객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감상 포인트들을 저는 찾을 수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 관객의 반응은 실제로 그 게임 형태의 관람 방식에서 오히려 몰입도를 높인다는 부분을 제가 조금 확인해 나가고 있는 단계여서 사실 이 게임과 전시와 예술의 결합이 좀 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그 포스트 디지털 세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시나 체험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네 분 말씀을 들어보면 약간 좀 다른 이제 말씀들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어, 이어서 서현석 선생님께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온라인 전시 기술인 거죠. 이 전시 테크놀로지하고 이제 서현석 선생님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작업을 하시는 이제 그 작가로서 이제 테크놀로지를 이제 사용을 하시는 입장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성찰적인 고민들과 질문들을 이제 계속 던지는 입장에도 실질적으로 좀 미묘한 긴장이나 괴리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산 시립미술관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곳에서 VR 전시를 시도해왔고, 뭐 지금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특히 최근에 그 VR 전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서현석 선생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조금 더 이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글쎄요, 아마 그 지금 하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뭐 생각하는 바를 사실상 이 발표 내용으로 어느 정도 요약해드린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아까 이원준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어떤 그 이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어떤 장치의 어떤 여러 결들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접근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또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장이 사실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그 많지 않은 와중에 미술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기술적인 특성들 여기는 뭐 게이미피케이션도 뭐 포함이 되겠죠. 그것을 뭐 꼭 어떤 이 게임 회사가 이런 장치를 활용하는 어떤 방식에 의도적으로 또 이 전략적으로 또 반하는 방법만 또 취하는 것이 또 정답은 아니겠죠. 또 어쩌면은 이 온라인 기술이 들어가기 전에 전유 혹은 재존영이라고 하는 어떤 이 전략도 하나의 어떤 굉장히 이 어떤 자본주의에 그 대항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으로 떠올랐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미술관 밖에서 이미 익숙해져 있는 어떤 방식을 또 어떤 여러 형태의 반복을 하면서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비판적 관점을 또 제안하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략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뭐 하나의 그 사례로서 뭐 재존영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그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맞게 이해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와 또 막상 이러한 것을 도구로 써가지고 어쨌든 그 관객에게 그 어떤 형태의 어떤 그 정동 혹은 어떤 교감
이런 것을 또 선사해야 되는 입장이 될 때는 또 굉장히 많은 어떤 생각들이 교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박사관 선생님께서 또 긴장 관계라고 아마도 굉장히 적절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오큘러스가 한편으로서는 굉장히 고맙고요. 사실상 VR이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무겁고 거추장스럽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게 해주면서 또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서는 어쨌든 이게 뭐 페이스북과 뭐 결합이 될 때 꼭 뭐 그 뭐죠, 그 아시모프가 상상했었던 뭐 파운데이션에 있어서 그런 우리 의식 자체가 그 하나의 어떤 거대한 어떤 권력 관계에서 다 통제가 되는 뭐 그렇게까지 어떤 그 무시무시한 어떤 공상과학 소설에서 나온직한 어떤 그런 미래를 꼭 상상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당장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이 뭐 개인 정보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 나의 감각을 재편집하게 되는 것일 텐데, 그래서 그 이광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감각은 퇴화가 될 것이고 어떤 감각은 정말 발달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자본에 의해서 그 주도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그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지금 어디에서 형성될 수 있을까? 그 비판의 장이 과연 누구에게서 주도될 수 있을까? 결국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 예술가, 미술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또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과는 또 굉장히 다른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미술관이 이때 메타버스 시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좀 이 행사 자체에서 본질적으로 던지고 있는 그 어떤 근원적인 질문, 이것과 결국 연동될 수밖에 없을 텐데, 어쨌든 그 말씀하신 어떤 여러 긴장의 어떤 역학, 이 속에서 결국 우리가 지금 휩쓸리고 있는 어떤 이 거대한 어떤 이 장치와 체계들, 이것에 대해서 다시 반추하고 제고할 수 있는 어떤 사유의 공간, 이것이 정말 절실한 것 같고, 그것이 또 생성될 수 있는 곳으로서 어떤 미술관, 그것이 어떤 미술관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이 역할과 기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건 뭐 제 생각이고, 여기에 또 뭐 아까 뭐 김하영 작가님이라든가 안가영 작가님 또 직접 여기 작업을 하시고 또 참여하신 작가님들 또 의견도 더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그 이광수 선생님께 그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네요. 네, 지금 이제 채팅창 통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인간 중심 문명의 붕괴를 예감하는 즈음에 예술의 본디 정체성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더불어 이 물음이 레비스트로스나 에드먼트 린치가 던졌던 인류학적 물음과 이어질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거를 이광수 선생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잠깐 답변 가능하실까요? 심철 선생님이 되게 어려운 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뭐 저기 그 기술 생태 감각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술에 대한 사유 방식이나 이런 걸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드렸고, 생태 감각은 당연히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지점이어서 아마 그런 지점에서 좀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좀 허술하게 답을 드려서 좀 죄송하고,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서현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그 동감하면서 한 가지 더 이제 첨언을 하자면, 제가 읽었던 최근에 더 와이어드지 대중지죠. 그 실리콘밸리의 논의들을 많이 이렇게 자유주의 그 캘리포니아 이데올로기들을 이렇게 많이 생산하지만 또 그 안에서 또 비판적인 담론들을 만들어내는 잡지죠. 죽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뭐 연명해 왔는데, 닷컴 질서가 만들어진 이후로 여기저기 팔려가기도 하고, 뭐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두고. 그런데 이제 거기 와이어드에서 했던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실리콘밸리에 우리가 흔히 아는 빅테크 기업들의 인사들이 특히 이제 이 VR이나 AR, 뭐 메타버스 비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가장 그 어떤 그 뭐 인민의 혁명적인 기운이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잘 흡수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술적 대안이다라는 전망을 갖고 기술 개발들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미술관 안에서 우리가 이제 기술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말랑말랑할 때라는 게 결국은 R&D가 많이 투여되지 않거나 혹은 이제 작가들에 의해서 개인적인 어떤 기술의 변형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어떤 그 개인적인 창의적인 다른 감각적인 그런 풍부한 요소들이 개입이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서현석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제 그렇게 그 기업의 사유화된 질서 안에서 만들어진 그런 뭐 그런 테크노 소셜이라고 테라노바가 얘기했던 그런 감각, 그거는 사실은 뭐 신자유주의 시장 질서가 기술을 매개로 해서 사회 영역에 우리의 감각들을 혼동의 그런 도가니 안으로 몰아넣는 그런 방식일 텐데 이 안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의 그런 그 다층적 감각들을 열어놓느냐 이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술이나 생태 감각, 공통 감각이 과연 무엇이어야 되나 동시대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감각의 그 공통성이 과연 무엇이냐 이제 그런 질문을 좀 같이 공유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서현선 선생님 아마 그런 지점에서 지금 작업들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뭐 그 적절한 사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김진아 감독이 그 동두천 예전에 그 윤구미 살해 사건 관련해서 역사성이라는 것을 공통 감각으로 소환시켜 보고자 했던 건데 사실은 저도 그거를 체험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냥 좀 의미 있게 좀 다가왔던 거였거든요. 동두천의 당시의 상황, 그 여성의 그런 지위 당시 미군 부대에서 성매매를 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추적하는 그런 3D 작업이라는 것이 VR 작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저는 실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기술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감각들을 그런 사회적인 것과 전면들을 계속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거기에 휩싸이면 안 되겠죠. 휩쓸리면 그렇지만 이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통의 감각들을 끌어올릴 것인가의 문제들은 여전히 저는 뭐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얼마 안 남았네요.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정도씩 이제 말씀을 좀 청하고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주최를 하신 거고, 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국립미술관으로서 이제 공공성의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아무래도 그 자본의 논리하고의 어떤 거리나 긴장감, 뭐 관계 설정의 문제들을 말씀을 해주신 거는 이런 어떤 공공성 아젠다하고 이제 좀 연관이 되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실제로 이제 아이콤에서 코로나 이후에 3차에 걸쳐서 뮤지엄의 그 현황을 조사를 했고 그 조사 보고서들에서 이제 제기되는 것들을 보면 이른바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많이들 하기는 했는데 이게 굉장히 격차가 크다라는 것이었죠. 이게 뭐 지역적 격차도 크고 미술관의 규모에 따라서도 크고 뭐 예산 규모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실제로 디지털 전환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까 이강석 선생님 말씀을 빌면 이제 매끈하고 순조롭게 모든 것이 이제 그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 속도에 밀려서 갈 수 있을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전환 내에서도 나타나는 이런 불평등, 격차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공공성과 미술관, 이 디지털 미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관계를 맺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좀 이제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세 분께서 뭐 아마 지금 부산 시립미술관에서도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기술을 주인공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내지는 이제 포스트 디지털 시대에 이런 미술관들이 어떤 공공성을 이 기술 감각이나 아니면은 사회적인 감각들 속에서 더 고민을 해야 할지 좀 이제 생산적인 제안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걸 해주시면서 저희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유원준 선생님부터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일단은 이제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서로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상현 선생님이 오큘러스 리프트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령 오큘러스 리프트가 우리한테 굉장히 이 VR에 대한 어떤 체험이나 경험들을 굉장히 일반적으로 대중화시키는 데 아주 일조를 하고 아주 고마운 기계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VR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또 굉장히 관습적으로 또 딱 행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부분들은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딱 정착이 되고 또 고정되어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광수 선생님이 말랑말랑한 상태 말씀하셨나요? 아까 그 말랑말랑한 상태를 사실은 유지하게 만들고, 또 기술의 새로운 그런 어떤 말랑말랑한 상태를 계속 꾸준하게 제기하는 게 저는 예술의 역할이라고 현재 시점에서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또 예를 들어서 미술관이나 갤러리들마다 처해진 입장이나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어떤 상황에 빠져 있을 것 같은데, 가령 이제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뭐 이제 시립미술관이나 국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립이나 국립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미술관의 성격과 지금 이 기술이 현대 사회에서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관습화시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미술관이 좀 공공이라는 어떤 그 맥락을 좀 잘 활용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말랑말랑하게 혹은 이제 실험적으로 그런 어떤 예술적 태도를 공공들한테 선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최근에 이제 온라인으로 시도되는 여러 가지 전시들 중에서도 너무 관습화되고 너무 이제 자본주의화되어 가는 어떤 흐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깨려는 노력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서현석 선생님 말씀 청해도 괜찮으실까요? 예, 저는 뭐 밑에다가 이하동문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뭐 너무 잘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정말 이제 그 자본주의에 대해 또 기업의 논리에 대해서 딴지를 걸 수 있는 장이 정말 없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남은 기회가 무엇이 있을까? 남은 장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맡을 곳이 어떤 공공미술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글쎄 뭐 제가 일반 관객으로서 기대하는 바는 사실상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물론 많은 관람객들이 또 들어가야만 하고, 또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성도 있어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이 눈높이를 굉장히 낮춰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딜레마가 있기는 하지만, 또 제 입장에서는 좀 저를 좀 이끌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보다는 약간 좀 앞서갔으면 하는, 그래서 좀 이끌어줬으면 하는, 그게 꼭 계몽 시대처럼 계몽을 한다, 뭐 훈계란 이건 아니다 하더라도, 뭐랄까요, 좀 유현정 선생님 하신 말씀하고 결국 똑같은 말이 될 것 같은데, 좀 사고를 쳤으면 좋겠고, 뭔가 어떤 저를 도발했으면 좋겠고, 어떤 사실상 그런 이 기회가 정말 없어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도발의 장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또 그런 맥락에 좀 기술이 또 섞여 들어갔으면 하는 또 그런 바람이 좀 있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광석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얘기를 아까 많이 드려서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 국공립미술관에 대한 기대치나 이런 거는 뭐 말하면 좋겠지만, 뭐 그거에 또 얘기가 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국공립이라는 그 자체가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중앙정부나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 안에서 얼마든지 중요한 주제들을 저항적인 것이나 아니면 기술의 다른 감각들을 개발하는 쪽으로 활용을 할 수는 있겠죠.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냥 그런 걸 다 떠나서 하나의 화두로서 좀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 아까도 고립감이나 단절 감각을 말씀드렸는데, 기술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을 회복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24시간 연결시켜 놓잖아요. 근데 사실 제대로 된 그런 연결감을 못 느끼죠. 특히 타자나 아까 뭐 일반 생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관계성들이 지금 다 이렇게 끊겨져 절연되고
끊겨져 나가고 그 전자적인 감각으로 맺어진 관계성이라는 것이 과연 관계냐라고 봤을 때 굉장히 저는 회의감을 많이 느끼는 것이고, 그 퇴화감들을 어떻게 우리가 복구할 수 있는지, 서로 공통적인 관계성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거기에서 누락된 사회적 타자들과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그 연결 지점들을 찾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방식으로 미술관들이 좀 모색해 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실제로 뭐 앞서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첫 번째 발제자께서 이제 로스테리 님께서 이제 그 뮤지올로지 안에서 여러 가지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최근에 첨예한 쟁점은 이른바 이제 사회적 전환의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센서리 턴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 이제 탈사화해야 된 어떤 감각들의 전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말씀을 해주신 선생님들 모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구동성으로 이 사회적인 감각들을 어떤 식으로 미술관 안에서 복원을 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술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접목되거나 접속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이제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실제로 오늘 이제 그 벌추얼 뮤지엄 관련된 이제 말씀들을 듣다 보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기술에 대한 예술 지체라기보다는 예술에 대한 기술 지체라고 얘기를 할 만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구나라는 걸 새삼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질문이 채팅창에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관련해서 디지털 아트를 특화한 미술관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게 어느 분께 이제 던져주신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주최 측이신 부산시립미술관을 염두에 두시고서 주신 질문 같아서 제가 황성미 선생님을 제일 마지막 답변자로 앞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그 공공성에 관한 질문과 디지털 아트 특화된 미술관에 관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까지 이제 같이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소거 돼 있어요, 선생님. 제가 마지막에 너무 엄청난 질문을 받아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좀 난감한데요. 앞서서 유원준 선생님이나 서현석 선생님, 이강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본 논리나 기술이나 미술관의 공공성이 사실 이게 세 개가 맞물려서 돌아갈 때 대중에게 제일 잘 와닿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온오프전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기대했던 또 기획했던 의도 자체는 오프라인 체험 공간이 없는 채 온라인에서만 작동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대중이 많이 방문하는 미술관이기도 하고 이 디지털 체험을 제공하는 곳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없거든요. 이게 저희는 뭐 오큘러스에게 고마워하고 오큘러스 장비가 되게 가벼워졌다는 걸 알지만 실제 현장에서 보면 이 오큘러스 장비를 처음 접하는 대중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오프라인 공간을 만들지 않았으면 이 전시에 대한 뭐 감상을 제공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공공미술관이 디지털 시대에 이 전시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서현석 작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예술가가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한 작품을 만들면 그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공공미술관이 제일 먼저 가져야 하는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디지털 아트를 특화된 미술관을 만들 계획은 저희 부산시립미술관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2023년에 레노베이션을 통해서 사실 강제적으로 오프라인 공간이 없어지는 미술관이 되거든요. 그럴 때 더더욱 그 기간만큼이라도 디지털 아트에 집중한 미술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5시 37분을 맞이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뭐 이렇게 디지털 기술과 미술관
네,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을 뭐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서 저희가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가질 수 있어서 저는 이제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이제 흥미진진한 그리고 생각할 지점을 많이 던져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잠깐 기획위원 관장님께서 화면을 켜셔서 마지막으로 기획위원 관장님께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게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들리시나요? 네. 네, 지켜보고 있다가, 끝나겠구나. 이 발제하신 분들과 수고하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얼른 켰는데, 예, 본의 아니게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됐네요. 오늘 긴 발표와 좋은 발표, 그리고 여러 토론들 들으면서 고민이 정말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처음 저희가 이거 시작을 할 때는 14개월 동안 리노베이션으로 본관 전체를 문 닫고 있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통할까 한번 여러 채널 중에 하나로 한번 시도를 해봐 보자. 처음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한번 시도를 해봐 보자.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시도들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거를 할 수 있을까를 이제 이렇게 찾아나가고 있는 과정이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게 훅 우리한테 들어와 버린 어떤 기술 발달을 미술관이 어떻게 포섭해내야 되고 어디까지 포섭할 수 있는지를 이제 그러니까 아주 원초적인 단계에서 고민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선생님들께서 발제해 주시고 고민하셨던 내용을 공유해 주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미술관이 너무 나이브하지 않게 조금은 그러니까 그 집단지성을 많이 활용해 가면서 새로운 장을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어깨가 무겁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긴 시간 동안 좋은 발표 그리고 그 심도 있는 그 토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점점 어두워져서요. 그럼 저희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